네, 북한의 도로 폭발과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휴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발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진행되어 온 김정은식의 통일주기 작업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또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김정은이 아주 명백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경의선의 우리 측, 북한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놔라. 더불어서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켜라. 그런 얘기를 직접 지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이 차근차근 그런 것을 했죠.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국경선이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2월에는 또 해상 국경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의 지대를 매설을 했고 장벽을 쌓는 모습들이 보였고 하는 네. 것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총참모부 10월 9일이죠. 아예 담화를 발표를 해서 자신들은 그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북한을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할 것이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제 상징적인 폭파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폭파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저 장면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폭파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군사분계선 바로 뒤에 10m 지점이었고요. 가림막 옆으로 표지판도 보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부터는 개성시입니다. 그런 파란색의 표지판도 보이는, 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인데 위치 또한 의도된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의도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두 구역이죠. 그 외에 이제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의선, 동해선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성을 차량으로 갈 수 없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지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하면서 차에서 바로 내려서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이제 북한이 폭발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런 도로 폭발을 통해서 남북 교류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폭발 이후에 현장을 시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정보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은 15일 폭파 현장에 검은색 차량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북한 김정은의 차량 최고 지도부가 현장 방문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합참에 따르면 이 북한군 수십 명이 폭파 지점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폭파 장면을 촬영을 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촬영한 장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도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의선, 동해선 불능화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구태여 이 시점에서 이런 TNT를 집어넣고 폭발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다 불능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작업을 했고 그것을 촬영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극적인 드라마 같은 효과를 노렸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남북 육로 연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대의 유훈이 담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폭파시키고 지워버리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좀 밝혀졌는데 김일성 저작집 44권에 보면 이미 1994년에 김일성이 이 남북 육로 연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남과 북을 철도로 연결하면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게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네. 후에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에 합의가 돼서 2002년 9월에 착공식을 진행을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김일성이 원했고 김정일이 시행한 거기 때문에 유훈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유훈 사업을
김정은이 뭐 다 없애버린다라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폭파 장면이 아직까지는 북측이 내부 매체를 통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을 때는 신속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어제의 폭파 장면은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또 보도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2020년 대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카메라를 써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찍어가서 좀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왔다면 아마 더 편집을 신경을 써서 하겠죠. 근데 제 네. 생각에는 역시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대외 매체도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남북 연결 도로 사업은 우리 정부 예산 1,800억 원이 차관 형식으로 또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의 상환 의무의 그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광의성은 뭐 쉽지는 않을 어렵죠. 실질적으로 도는 상황밖에는 어려운데 이게 네. 심각한 문제인 게 이 경의 동해선 철도 도로는 한국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청해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1,809억 원 규모가 차관 방식으로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차관이라는 것은 상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다 폭파시키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뭐 기억들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공동연락사무소 북한 2020년 폭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44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가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의 가능성은 없고 이게 벌석 재판이죠.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뭐 당연히 북한이 안 오니까 그런 건데요. 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의 그 철거 폭파 행위가 분명한 불법 행위인 것을 정부는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 이거 우리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그때도 배상 청구를 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도로 폭파 이후에 북한이 중장비를 투입을 해서 요새 구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의 베를린 장벽 얘기도 나오는데 상징적인 방벽도 만들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요새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참모부가 공식화한 것이니까 요새화 작업을 할 것이다. 근데 다만 이게 남북 간의 군사 분계선이 총 길이가 248km입니다. 엄청 긴 길이죠. 이것을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요새화를 해서 방벽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한 10군데 정도 주로 이제 대전차 방벽을 만드는 그런 장벽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뭐 어저께 폭파한 이 지점은 남북 차단을 상징하는 식의 그런 의미로 당장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북한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귀순하는 북한군을 막겠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북한군 한 명이 강원 고성군 그 동해선 일대로 해서 휴전선을 걸어서 귀순을 했죠. 그리고 한국이 지난 7월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선에 틀었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이상 지나는 이 시점에서 북한군의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또 유세화 작업에 본격화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자, 고조되는 긴장에 접경지 주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또 살포되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현재로서 대북전단이 우리 남측 그 단체에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지금 불지 않습니다. 보통 9월부터 4월까지는 불지 않기 때문에 4월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 5월부터 뭐 한 8월 정도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은 이 풍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2달간 남측 단체에서 그 전단 풍선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경기도 입장에서 당연히 또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것이 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여정은 연일 막말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다시 담화를 내놓았는데 한국군이 평양 무인기 침범 주범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 김여정이 거의 매일 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네. 그 전날 담화, 14일 담화에는 이제 뜬금없이 미국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얘기를 끌어들였는데 그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확전을 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난다. 또 하나는 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그렇게 그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그 무인기가 다시금 그 평양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건데 만약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선택지로 북한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격추하게 나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도 당연히 대응 사격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가능성을 놓고 이제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일 담화에서는 미국 보고 좀 한국 정부에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말려달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읽히고요. 근데 어저께 방금 말씀하신 15일 이 담화는 분명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근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결해서 나왔는데 그럼 일단은 증거를 보여야겠죠. 그렇죠. 증거를 보여야 그 다음 단계가 있을 텐데 제 판단에 좀 조심스럽지만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북한이 처음 공개한 그 사진, 열화상 카메라로 나온 걸 보면은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그 무인기를 격추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다만 이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북한이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걸러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도 열립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깊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커트 캠블 그 외교 미 국무부 부차관이 오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된 상태에서 한미일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 러시아도 일종의 지금 자신들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거의 주권 내정 간섭의 수준의 그런 입장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공통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또 러시아 주변의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도 좀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발생하고 러우 전쟁도 있고 중동 사태 다 심각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더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죠. 이제 아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러시아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또 이 북러 비준 조약 북러 조약에 대한 비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준은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두마 사실은 그런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도 비준이 필요한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에서 비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네. 조약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가 비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계속 갈 것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이 발언이 지금 수위를 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북한의 10번 이상의 무인기를 우리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었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아직 실체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이미 이것을 중대한 침해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강력한 발언이 나오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이 공통된 입장을 러시아한테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